코로나19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 경고에 이어서 미국 뉴욕에서는 시장 약세를 전망하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화될수록 통화 완화 정책, 또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7년 만에 온스당 1,6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경계심과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잠시 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국내 기업 관련 이슈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는 기업 소식만 모아 전해드리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관련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을 나란히 석권했습니다. 각사의 주력 제품인 삼성 QLED와 LG OLED를 앞세워 해외 경쟁사들을 압도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이 발표한 금액 기준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30.9%, 수량 기준으로는 19.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QLED TV를 지난해 532만 3천 대 판매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16.3%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OLED TV는 이 기간 165만 3천 대 판 것으로 알려집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장에서 0.67% 상승을 했고요. LG전자는 하락한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어제 0.64%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5,700원이었습니다. 다음 현대차 관련주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납니다.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1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등기 임원이 되고 대신 정 회장의 회장직은 유지됩니다. 의장직은 다음 달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새로 선출할 예정이고 정 회장의 사내이사 후임으로는 김상현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 이사회 의장도 물려받을지 여부에 재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주 친화 경영과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조해온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파격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사업 목적의 모빌리티 제조 판매와 충전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 부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주가 함께 보시죠. 현대차가 어제 0.75% 하락했고 기아차 역시 0.12%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현대제철 1.74% 하락세, 현대글로비스가 올랐는데요. 0.71% 오르며 14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포털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내 양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네이버는 오는 4월 2일부터 15일까지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도 20일부터는 자사의 포털 서비스인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는데요. 실시간 검색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마케팅 용도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 기능을 없앴는데요. 네이버 역시 연예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다음 달 중 잠정 폐지하고 인물명 연관 검색어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주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1.61% 상승하며 종가 18만 9,500원 기록했고요. 카카오도 4.4% 올랐습니다. 종가는 19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생충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난 10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르자 기업들이 기생충 특수를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식품업계에서는 농심이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덕분에 해외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미국 시장엔 짜파구리 컵라면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주류 업계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하이트 진로의 필라이트 맥주와 소주인 참이슬이 등장하면서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해외 홍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6년 만에 해외 기업 설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농심이 어제장에서 4.58% 상승하며 27만 4천 원을 기록했고요. 하이트 진로가 크게 올랐습니다. 7.69% 상승해서 종가는 3만 1,500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소식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더한 분위기였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46포인트, 0.07% 강보합권을 나타내면서 2210.34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22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이후 장 후반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6포인트, 0.2% 상승한 684.78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1,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03억 원, 11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7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108억 원, 그리고 기관은 41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네이버가 1.6% 강세를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 현대모비스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종이목재 섹터가 4%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뒤어서 음식료 섹터, 서비스업, 의료정밀 섹터,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보험과 화학, 기계, 건설, 의약품 섹터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휴젤이 3% 넘는 상승세였고요. 펄어비스, HLB, 스튜디오 드래곤, 또 원익 IPS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ENM, 메디톡스, 또 KMW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20전 하락한 1,189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장 특징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장중에 좀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네, 계속 미국과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금 좀 괴리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엿보여서 좀 불편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좋은 재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찌 되었든 간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하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었고요. 또 이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공약 아닌 공약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충분히 호재로 반영될 만했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결국 이러한 호재들을 눌러버리는 그런 모양새여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소폭 오른 이런 정도 가지고 좀 만족하기에는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썼기 때문에 또 오늘 국내 증시에서 IT 섹터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모양새를 보여줄 만한 유인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이지만 퀄컴에서 5칩 메모리의 이 파운더리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러한 수주도 따내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좀 미미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지수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는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어제 모습만 보면 눈높이는 조금 낮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될수록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때마침 중국에서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중국의 정책이 나오는 배경이 조금 석연치 않죠.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경기가 부진해질 거니까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러한 호재는 어젯밤에 보게 되면은 유럽 증시, 미국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1분기의 성장률, 기업 이익은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세를 내놓는 것은 분명히 좋은 뉴스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뉴스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낮추시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인 대응이고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사실 이게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붙잡는 양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최근에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좀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월요일만 해도 추가 확진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감을 찾았는데 어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다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가는 듯 좋은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좀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호재로 변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경계감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고 어제의 이러한 관련된 재료로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오전에는 한 번쯤 매매해 보실 만한 찬스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어제 섹터 보니까 종이 목재가 많이 올랐던데 그게 아무래도 그 휴지를 생산하는 업체,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스크 관련주들 그럼 오늘도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어제 상한가로 들어가서 조금 네. 이 시세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흔히 이야기하는 마스크 관련주, 위생 관련주들 오늘 오전까지는 아마 조금 더 매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이 확진자가 한두 명이 추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20여 명이 갑자기 증가했고요. 이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 전염병이 무섭다라는 것이 확산되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이고요. 이게 통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갑작스러운 걱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까지는 좀 더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좀 IT 섹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 간밤에 이제 애플이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서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펀더멘탈 자체 아니면 1분기 실적 추가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또 국내 증시에서 IT 섹터에서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급적인 우려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행보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나타났고요. 또 국내 기관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반도체 메모리가 1분기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휘청거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지난해 이익이 반토막 났지만 주가는 한 40% 정도 올랐고요. 올해도 지금 대략 한 10%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 삼성전자의 이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정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숫자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이 욕구가 좀 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모양새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눈높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금은 휴지기에 들어가는 정도의 눈높이로 반도체 업종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게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경계심도 지금 보이는 게 금값이 지금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주식시장도 아주 좋고요. 예. 또 동시에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지만 이 레벨 자체가 확연하게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4월 되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동안 단기 유동성 공급했던 것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걷어들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도 같이 한번 품에 안겠다라는 것이 금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그다음에 금은 안전자산 이 두 가지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은 분위기가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다는 건데 아마 금 가격의 흐름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더 우상향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과 더불어서 또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또 개장 이후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늘장 전략 잠깐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방향 보여줄까요? 네,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르게 오늘 좀 상승 쪽에 이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점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애플의 주식 상승 그리고 애플 부품주들의 이런 실적 상향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또 다른 업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주식 어제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폭증하는 이런 시기로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간염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동안은 해외 이력이나 이런 직접적인 해외 이력에 있는 분, 이런 확진자들에게 밀접 접촉자들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는데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확진이 되면서 이건 조금 단계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금 방송하기 바로 전에도 또 한 5명 정도 또 확진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도 마스크 관련된 주식들은 좀 단기 매매 형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고 주의할 점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변동성이 너무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네.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바탕으로 가는 것들은 지금 현재 OLED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던 덕산 레오룩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OLED 관련된 주식들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간의 조정 후에 오늘 조금 상승세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여전히 IT 섹터에 대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개장까지 한 10분가량 남은 상황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예상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208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685.34포인트로 지금 예상 체결지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주도주에서 대거 차익 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외국인은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장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장에서는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카카오와 NC소프트입니다. 카카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오늘 0.4%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69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1%대 오름세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8만 3,5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죠.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3,500원입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또 오늘장 SK 하이닉스로 어떤 흐름 전개되는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LG U+입니다. 오늘 0.6%대 오름세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가 14,6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현대차, LG 이노텍입니다. 삼성물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0.7%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3만 2,500원입니다. LG이노텍입니다. 오늘장 1.3%대 오름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죠. 삼성전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0.2% 소폭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치 결과 62,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이 오늘 0.2%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가는 46만 원이고요. 하이트질로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오늘 0.5% 하락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가는 140만 3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농심, 삼성, SDI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음식료 섹터에서도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심이 오늘 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결가 27만 6천 원이고요. 앞서 이슈에서 보셨다시피 짜파구리 특수 효과가 좀 계속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삼성 SDI입니다. 오늘 0.7%대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가 33만 1,500원이고요. 카카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보셨다시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나솔루션이 오늘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치 결가 18,900원. 한국전력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8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보니까 오늘 일단 양시장 지금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장 상승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의 동시효과도 조금은 좀 못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이미 아시겠지만 나스닥, S&P 500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관련주들도 호가 상황에서는 지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역시 코로나19 관련된 주식들 이외에는 지금 동시효과 상으로는 특별한 방향성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투자자들도 뭔가 조금은 아직은 좀 더 시장의 재료들을 조금 더 체크해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좀 우세한 것이 지금 동시효과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좀 압축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했던 것처럼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테마라고 할까요? 트렌드가 잡혀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3가지 정도. IT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글로벌하게 이제 5G가 성장성이 있다. 이런 정도 외에는 특별히 지금은 이렇다 할 만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재료, 또 백그라운드를 가진 만한 업종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빠른 순환매 이런 모습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은 크게 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투자자들께서는 방향 잡기 또 어떤 이 업종을 선택하는 데서 상당히 좀 불편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되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고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또 마스크 관련주 종이목재 섹터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매매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테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했어도 코로나19는 테마 쪽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테마보다는 조금 긴 호흡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럴 때에는 가장 좋은 방식은 오전에 사서 아주 짧은 호흡에 매매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한가를 가져가겠다, 수익률을 최대화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다가 이 높은 변동성에 한 번 잘못 진입하시면 상당히 피로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빠른 매매 호흡으로 아침에 들어갔다가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빼내고 나오는 이런 패턴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지금 호가가 굉장히 보니까 높게 떠서 시작할 것 같단 말이죠. 이래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들 어제 그럼 상한가에 잡을 수 있었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예.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를 가지고 매매한다는 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긴 지금 보시면 한 15%, 20% 정도씩 올라있는 동시효과에 잡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날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편안하시죠.
20% 사셨다가 10% 올라서 끝나면 사실은 투자하신 분들은 10%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정 수준 뭐 15%, 20%씩 올라 있는 동시효과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 매매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좀 안전한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또 IT 2차 전지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제 2차 전지는 보니까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엇갈린 모습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네, 전략습니까? 어제 LG화학이 좀 유난히 많이 예. 빠졌습니다. 그동안 LG화학은 미국에서 SK 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도 좀 우위를 점하면서 호재가 많았는데요. 근데 아마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면 2차 전지 테마주로 묶였을 때 가장 거기에 탑라인에 누가 있느냐. 이익 구조와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업부상으로는 SDI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LG화학은 치열하게 투자를 하고 이 업황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는 상당히 미미하고요. 가장 높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SDI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투자자들이 조금 더 한 곳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LG화학보다는 SDI였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 어제의 모양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뭐 LG화학이 그렇게 빠질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LG화학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다. 네, 지금 이렇게 호가로 보시면 좋을 것 보더라도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오늘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네, 일단은 LG화학을 짧은 매매를 하신다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 2차 전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대형주 중에 탑픽이 뭐냐? 아마 SDI가 지금은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어제 보니까 그 신입 직원 한 명이 그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일부 시설들이 폐쇄가 됐잖아요. 이건 혹시 영향이 없을까요? 그 공장 라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 뭐 교육장이 지금 폐쇄되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산업이가 이 공장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뉴스에 올랐지만 이것이 아마 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큰 틀에서의 업황을 보시는 것이 지금은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개장까지 한 2분가량 남았으니까 좀 체크 포인트 여쭤볼게요. 오늘 중국에서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뭐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러한 모멘텀을 안고 시장이 좀 반등한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이 좋을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 눈높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미 중국이 항공업체에 대해서 대출을 시작했고요. 또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줄 거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대출금리 낮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비 쪽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장품 업종들은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중국 관련 소비주, 면세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의 강도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세제 혜택을 다시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기술적으로 자동차주 잠시 한번 챙겨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근은 좀 뒤로 밀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은 어떨까요? 최근에 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약간 불안 요인이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볼 때 자꾸 외국인들이 중국을 통해서 보는 성향이 강해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율도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아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하지만 1,190원이 지지선이 될 것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아마 1,180원, 1,190원 요 중간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환율이 어떤 시장의 재료라기보다는 환율이 얼마나 잘 떨어질 수 있느냐 이 포인트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경계심과 기대감이 맞물리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별 그리고 또 섹터별로 압축 전략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2월 20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강세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장에서도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시초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IT 섹터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1%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68,800원에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1%대 오름세로 10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현대차 각각 0.5%에서 0.3%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어제 3% 넘게 빠졌었죠. 오늘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 반등을 나타내면서 4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JP모건, 모건스탠리 또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주문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6% 상승세로 2222선을 웃돌면서 출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으로 687.0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각 1%대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가 6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9% 상승으로 50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0.3%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하락세였고요. 자, 지금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7%가량 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HLB가 상승세입니다. 4% 넘는 상승세로 10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0.2% 내림세고요. 펄어비스 0.9% 하락으로 182,300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정에서 마스크 관련주는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종이 목재 섹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역시 상승세입니다. 지금 깨끗한 나라가 8%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크 관련주 오공과 웰크론이 지금 각각 4%에서 7%가량 오름세입니다. 모나리자가 11% 급등세로 7,930원이에요.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오늘도 역시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KM까지도 일제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이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조금 더 투자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두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14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2억 원가량 순매수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18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와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관 역시 전기전자 섹터, 화학 섹터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입니다. 각각 49억 원 그리고 8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14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6원 30전 내린 1,18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오늘 분위기 그래도 호가와는 좀 다르게 견조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쉬운 부분은 오늘 좀 많이 달래고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지금 모양새가 좋고요. 어제 낙폭이 좀 있었던 LG화학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또 환율도 들으신 것처럼 6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존 주도주의 귀환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은 좀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마주에 대한 관심은 오늘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테마주에 대한 관심보다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의 기관이라고 하면 역시 IT와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좀 그동안의 차익실현 매물 등 또 기술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고 밀접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좋은 모양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유지하시는 것 뭐 좋은 전략이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게 지금 보시면 LG화학이 어제 떨어지니까 오늘 올라가고 삼성 SDI가 어제 견조한 만큼 오늘은 또 찰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서는 이제 SDI에 좀 더 예.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롯이 사업의 구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이 어저께 3% 넘게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LG화학을 거둬들이는 차원에서 또 반대쪽으로는 SDI를 조금 덜어내는 아마 이런 비중 조절의 전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기관 쪽에서 보면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뭔가 그 기생충 특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식료는 한 번씩 테마가 있죠. 과자가 잘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또 초코파이가 잘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기생충으로 어떤 일종의 호재를 맞았다라고 보는데요. 이거 연속성은 조금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으로 수출을 잘 한다라는 건데요. 수출 물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수혜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테마로 보시는 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내수에서는 건드릴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음식료를 건드렸다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앞으로도 2, 3일 이상의 재료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 3일 정도의 매매에 테마로 정도 삼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트진로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보니까 미국 진출한다는 소식이 어제도 7% 올랐고 오늘도 지금 3% 올라가더라고요. 네, 미국에다가 뭐 안 팔던 거를 10개만 팔아도 뭐 사실은 그 증가율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네. 뭐 분명히 이 시장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주류 시장에 들어간다 상당히 난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세를 탔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종의 일회성 테마 정도로 보시고 하이트 진로를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옳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마스크 관련주 좀 투자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양봉이에요.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고 이쪽으로 지금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50 웰크롬, 모나리자 KM 일제히 급등세인데 네. 참 이거 안 갖고 있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 주식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초반까지 괜찮았었고요. 지난주 중반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또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면 매매를 예.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긴 호흡에서 다른 종목을 찾는 게 지금 오히려 투자하시는데 피로감을 좀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실 거면 오전에 짧게 매매하고 나오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요. 이 테마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네. 또 다른 형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 매매는 관심을 주시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하루를 넘기는 오버나잇 하는 전략 이건 조금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렸죠. 네, 이 테마주에 매매하는 예. 거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권해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기존 같습니다. 주도주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피로감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는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장에서는 이제 카카오, NC소프트 많이 매수했었죠. 오늘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게 되면 카카오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NC소프트는 2%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보합이죠. SK하이닉스 역시 많이 올라갑니다. LGU 플러스 오늘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현대차, LG이노텍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물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지금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상승세입니다. 0.3% 오름세. LG이노텍도 좀 쉬어가고요. 삼성전기, 보합, 키움증권, 소포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는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세고요. 네이버 하락세입니다. 고려아연이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죠. 하이트질로 앞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3% 강세로 32,500원이죠. LG생활건강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농심과 삼성 SDI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농심 오늘 상승세고요. 삼성 SDI 0.4%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내림세, 하나솔루션이 4% 강세고요. 한국전력 강보합권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피가 지금 0.5% 상승세입니다. 계속해서 2220선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685.38포인트입니다. 오늘 2월 20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스물두 명이 추가된 어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거 늘고 있습니다. 감염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감염되는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될 전망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타다의 공격적인 투자와 증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항소와 타다 금지법 처리는 변수로 꼽힙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2명이 무더기 확진을 받은 데 이어서 오늘 경북 지역에서 5명,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도 10명 이상이 지금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정부의 대책은 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 1명, 상주 1명, 경산 3명 등 모두 5명의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코로나19 의심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신규 확진 소식까지 합치면 경북 지역에서는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영천 지역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 지역에서도 이제 10여 명의 확진자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네. 조금 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정확한 아마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제 27명이 정확하게 추가가 됐는데요. 어제는 서울 성동구의 77세 한국인 남성과 20번째 확진자의 딸인 11살 어린이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도 확진자들이 계속 일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가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22명이 늘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이제 어제 늘어난 확진자 22명 중에 15명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27명이 늘었는데 15명이 31번째 확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31번째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지난 7일에 이 대구 수성구 한 한병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예.
며칠 후 인후통, 오한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의료진이 2차례 검사를 권유했는데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고 증상도 경미하다면서 모두 거부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교회와 호텔, 뷔페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돌아다녔는데요. 증상 발현 전후에는 교회만 4차례 갔는데 일단 현재까지 교인 중 확인된 확진자만 14명입니다. 당시 이 신천지 교회에서 이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신도가 1,000명이 지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독감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아예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어제 서울과 대구에서 이 4명이 더 확인이 되면서 예.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발병 초기에 이 감염력이 상당히 높은 특성상 지역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다만 아직 전국적인 확산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확산까지는 안 본다라는 네. 얘기인데 그 판단이 맞을지 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일단 진단 검사가 대폭 늘어난다면서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 해외여행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가 어떤 코로나19에 의심 증상이 있다, 예. 의심된다고 판단을 하면 이 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대응 지침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면 검사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의사의 판단 기준을 좀 명확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민들의 대처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명확하게 대처도 이제 중요하고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우선 37.5도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이면 예.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보건소나 종합병원 선멸진료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발열 증상의 가장 흔한 경우는 이 일반 감기 몸살이기 때문에 먼저 독감 검사를 받으면 되고 네. 여기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의사 판단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코로나19가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번 달 말까지 경기대책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역 작업에 지자체 자체 예산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방 재정의 60%인 137조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에는 이 신속한 통관 등을 지원한다고도 이렇게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네,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 상황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G20 조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생산이 멈추고 감염 지역 인근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고 공급 사슬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3.93으로 한 달 전보다 0.2% 올랐습니다. 특히 피망과 풋고추가 출하량이 줄어든 탓에 각각 115%, 105% 급등해 전체 생산자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자 1인당 판매 규모가 가장 큰 판매사는 신한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처 가운데 1인당 판매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4억 3천여만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총 판매액이 가장 큰 판매사는 우리은행으로 2,500억여 원이었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경영진을 압박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앞으로의 경영 참여 방침을 발표합니다. KCGI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강선부 KCGI 대표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에 이어 생명보험 업계도 오는 4월부터 보험료 인상에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리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에서 10%가량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을 지난 13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 대구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여 명 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2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는데 이 중 14명이 31번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31번 확진자가 예배를 받던 지난 9일과 16일 이틀 동안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신도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인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승민, 김형호입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해운 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팩트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유 의원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유 의원은 이 의원에게 자신이 공천관리위원회에게 보낸 내용이라며 이현주나 새보수당이나 통합은 마찬가지인데 이현주는 험지인 경기 광명을 피해서 부산으로 단수 공천을 받고 이해우는 컷오프, 하태경 의원은 경선, 이런 결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이 1분 차이로 명운이 갈릴 수 있어 무도하게 구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자 유 의원은 괜찮다면서 김영호 위원장이 갈수록 이상해진다고 답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유 의원이 통합당 출범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통합당의 공천 문제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미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만나 국방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24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가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꼽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9,000명의 무급휴직 가능성에 대해선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져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분담금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SK 이천교육장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SK 하이닉스도 덮쳤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한 명이 지난 주말 SK 하이닉스 신입사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SK는 즉각 해당 직원이 있던 이천 교육장을 폐쇄하고 함께 있던 280여 명도 자가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출입하지 않은 이천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신입사원이 폐렴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1차 진단을 한 사내 병원을 선제적으로 일시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고종국세입니다. 조선궁합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세와 어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외국으로 무단 유출된 조선 후기 국세,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를 최근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군주보는 1882년 제작한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국세고 효종어보는 1740년 효종의 업종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의뢰용 도장입니다. 두 유물은 재미교포인 이대수 씨에게 기증받은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코로나19 악몽의 날 무더기 확진자, 또 두 번째는 고민정 광진을에서 오세훈과 대결, 또 세 번째 이슈 이명박 2심 징역 17년 다시 구속, 이 세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아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코로나19 확진세가 지금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20명이 넘게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31번째 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31번째 확진자가 일종의 슈퍼 감염자, 슈퍼 확진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슈퍼 전파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전파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은 아닐지라도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도 지금 여러 명이 또 10여 명이 또 감염된 것으로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전까지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정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31번 환자 확진자가 전파한 경로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통제 가능한 범위를 약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 이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유입을 차단하는 쪽에서 이제는 치료와 격리를 강화한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가능한 가용 인력을 빨리 대구 경북 지역에 더 많이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네.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치료 인력이나 이런 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격리와 그다음에 검진 그리고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31번 확진자가 그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한 경로를 보니까 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고 또 지인과 호텔에서 식사도 했고 교회도 갔단 말이죠. 이 무더기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문턱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염이 확대되는 데서 이제 유행 단계로. 유행. 예. 근데 그거를 구분 짓는 게 뭐냐면 슈퍼 감염자가 있느냐. 예. 두 번째 감염원을 파악할 수 있느냐.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 연령층으로 퍼지느냐.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지금 어린이. 예. 예, 그 이제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린이들은 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 지금 좀 과도하더라도 이 대응 단계가 유행 단계로 가서 지금 현재 경계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가 네. 네 가지가 있잖아요. 관심주의, 경계, 심각. 예. 심각으로 빨리 옮기는 격상을 것이 하고, 지금 그나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다 쓸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질병본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난안전본부라고 우리가 새로 네네. 신설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주체가 돼갖고 진짜 전국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서울, 경기, 지금 이제 경남북하고 제주만 남고는 다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옮기는 부분들, 특히 이런 슈퍼 감염자 나온 부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안 잡으면 문제 잡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 그림으로 나가고 있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들이 사실 음압병동으로 보통 보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확진 속도가 빠르게 퍼지면 만약에 음압병동이 그만큼 인력을 수용을 가능할까?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음악 병상이 대구는 54개 그리고 경북 지역은 34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너무 적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격리돼 있는 분들이 예. 일정 부분 차지한 부분이 있고 예. 새로 또 이렇게 막 확산세가 늘어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분들을 다 격리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근 지역에 있는 음압병실들, 예컨대 대구 경북에 가까운 지역에 예. 있는 음압병실로 네네. 옮기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격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병실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31번 환자가 병원에 있다가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접촉했던 분들 또 이 확진자들이 그 전에 원래는 모르다가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와서 응급실 와서 치료받다가
받았다가 또는 CT를 찍거나 아니면 폐렴 치료를 받다가 확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접촉했던 모든 의료진들이 다 자가격리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의료진도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도 대구 지역은 2명뿐이라 네. 빨리빨리 역학조사를 해서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대구시장은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으니까 네. 중앙정부나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빨리 저 전문 인력들을 좀 파견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확산세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또 비상인 곳이 있는데 바로 이천이에요. SK 하이닉스. 네. 여기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한 명이 그 대구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280명이 자가 또 격리에 자가격리 조치됐죠. 되는데 아주 잘한 조치죠. 예, 예. 왜냐하면 뭐 지금 퍼질 수 있고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클린룸이라 그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조그만 이물질도 안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들어가게 그렇죠, 없는 예. 부분인데 막아야 되니까. 굉장히 뭐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대기업 얘기를 하면은 대기업의 지금 공채 과정이요 다 늦어지고 줄어들었어요. 있죠. 예. 그렇죠. 삼성도 지금 뭐 3월달에 해갖고 4월달에 직무 검사해야 되는데 다 밀렸고 SK, 롯데 다 밀리니까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 지금 뭐 우리 이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두 군데가 벌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대폭 1%. 하락했더라고요. 아, 무디스 말고 또. 예, 무디스 말고 S&P도 1.6으로 낮췄죠. 낮추고 있고 현재 뭐 암울한 숫자는 1분기는 0.2% 정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지만 6월 달까지 2분기까지 이게 합쳐지면은 그때까지도 계속 확산이 된다면 마이너스 2.9%의 경제에서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역성장까지. 예, 상황이 나와서 뭐 167조에 지금 이제 재원들을 풀어서 한다 그러는데 빠르고 뭐 진짜 넉넉한 뭐 과도할 정도의 넉넉한 지금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뭐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넉넉하다라는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확산세가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서울 성동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여행 기록도 없고 예. 그리고 또 확진자들과 접촉한 이력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정말 시작된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4분 정도가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뭐 해외에 나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확진자랑 접촉자와 접촉도 확진자와 없고. 접촉한 경험도 없었고 예. 이런 분들이 4분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거나 해외에 갔다 오신 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방역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검사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폐렴 증상이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검사했다면 이게 이제 좀 더 빨리 밝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인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 중에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만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발생하게 돼서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 방역 체계 자체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폐렴 환자들은 당연히 저는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분리된 곳에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구 같은 경우도 의료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진찰을 받아버리면 그게 만약 확진자로 되게 되면 그 의료 체계 전체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마비가 되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폐렴 어떤 증상이 있는 분 모두 다 진단을 받게 만들어서 네네. 이런 확진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 예. 대구 같은데 지금 의료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제가 뭐 증상이 있으면 제일 어디를 가시겠어요? 응급실로 간다. 예. 응급실로 가죠. 응급실로 가는데 대구에 4개가 있어요.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카톨릭 의대가 있는데 거기가 다 코홀트 분리가 됐어요. 네. 다 이 환자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는 대학 병원급 응급실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큰 조치를 그리고 강렬한 조치를 안 하면 이제 진짜로 응급 환자로서의 뭐 처치를 받아야 될 분까지도 지금 처치를 못 받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조금 더 발빠르고 선제적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정부의 실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 정부의 1차 방역이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도 이제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133개국에서 예. 광범위한
이 입국 금지 조치를 벌써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후베이성만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후베이성을 뭐 중심으로 하지만 그 옆에 광동성 뭐 이런 데서 아직 거기는 지금 뭐 주 20일에 지금 비행기가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8회로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중국 유학생분들도 지금 7천 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처음 선제적으로 해야 될 뭐 실기한 거는 분명하고요. 자, 실기한 걸 갖고서 우리가 따지는 지금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짜 과도한 부분이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전파되는 건 여기서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3개국이 뭐 입국 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좀 입국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더 넓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좀 뭐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것도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일본을 또 이제 그 금지 구역으로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네네.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확산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도 일정 부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초창기에는 외부에서 유입을 막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유입만 막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빨리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치료해야 돼요. 네. 이 두 번째 작업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외부의 유입도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 있는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일. 이게 이제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더 높은 강도의 어떤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베이성 이후에 중국의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정부가 아직 결정을 안 내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코로나19 진원지가 이제 처음 중국이었는데 뭐 홍콩, 싱가포르 지금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이란에서도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게 계절성 유행병으로 정말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스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네. 가을에 발병을 해서 다음에 여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고온 다습해질 때까지 이거는 뭐 분명히 없어지기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그나마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여름까지 갑니다. 여름까지 만약에 간다면 진짜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민들 건강, 네. 이 뭐 보건, 안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우리가 위협이 뭐 되죠. 아픈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 또 뭐 재계 인사 만나시는 데서 조금 이제 뭐 사그러진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다시 한번 숫자들 보시고 특히 또 뭐 지금 여당의 그런 어떤 지도층에서도 뭐 잘하고 있다 이러는데 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국민들의 건강만 한번 보시고 좀 전력을 다하는, 네. 다 전력을 다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 을에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원래 뭐 동작을 쪽에 나가서 나경원 의원과 맞붙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 광진 을 쪽으로 최종 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그렇겠죠.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오랫동안 거기서 그렇죠. 예. 우선을 했었죠. 네. 우선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층이 있어요. 그 지역이.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그곳, 전 원내대표가 있는 그곳은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또 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지세로 보면 광진을이 어느 정도 이제 진보 진영의 민주당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추미애 장관이 그 전에 이제 지역사를 많이 다져놨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지지세를 좀 받아들이고 또 조직을 조금 일정 부분 좀 이용하면 결국 본인한테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양쪽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거고 물론 뭐 오세훈 지금 전 시장이 거기에 네. 대항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기 쉬운 거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중에는 이쪽 지역이 그래도 유리한 어떤 판세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고민정 전 대변인이 얼마 전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오세훈 전 시장 중에서 총선 상대로 누굴 고르고 싶냐라는 질문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질문처럼 어렵다라고 답한 바 있는데 이 빅매치를 앞두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각각의 무기, 강점 뭐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지금 전 시장이 1년 넘게 여기 지금 뭐 표박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오세훈 잘 아시겠지만 개혁 보수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치적 어떤 이 중립성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장 경력까지 있어서 이 대선은 어떤 바람으로 가지만은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요 인물 대 인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15대 때부터 쭉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의 상대자가 누구 있는가를 지금 뭐 분석을 해보면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양쪽 다 어려운 지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저희가 이제 뭐 들은 얘기로는 네. 이광재 전 지사, 김동연 부총리, 그다음에 김병주 사령관 여기 다 넣어서 한번 돌려본 끝에 그래도 공강을 뭐 이런 표현합니다. 공강 정치의 적임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썼어요. 그래서 대통령 옆에서 부대변인부터 계속 대변인까지 대통령의 했으니까요. 정치 철학을 잘 알았지만 셉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그러게요. 이 정말 오세훈이라는 이 뭐 정치적인 어떤 어물이죠, 이 어떻게 백그라운드가 보면. 굉장히 네. 좋으신 분하고 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쉽지 같은데요. 않을, 네. 뭐 나경원, 오세훈 다 뭐 이 초선을 야당에서는 노리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족적을 이루고 그러니까요.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가 만약에 여기서 이기잖아요. 그럼 바로 대권 주자 반열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게요. 조금 정치 신인한테 과도한 지금 기대를 기대와 또 과업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또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김남국 변호사 얘기입니다. 김남국 그렇죠, 변호사가 예. 이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로 이제 도전장을 내민 상황인데 뭐 당내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라는 만류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아무래도 뭐 조국 대 반조국의 어떤 그러게요. 내전으로 하는 게 아니냐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야당은 이 프레임으로 가면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국을 조국 대 반조국 대결로 끌고 가면 그게 조국 이슈가 다시 또 총선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재판 사라지려고 진행되면서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 당연히 여당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만류를 했다고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슈가 다시 부상됐을 어차피 경우에 그렇게 갈 거니까. 또. 그렇죠. 근데 야당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변호사가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에서 물론 공천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누가 선택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금태섭이 될지 아니면 김 변호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를 뭐 지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출마를 작정하고 이미 그 공천 심사를 냈으니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누가 되든 그 사람이 열심히 야당 후보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여당한테는 불리해져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네. 야당은 이걸 자꾸 얘기하겠지만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당 내에서는 공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 후보가 잘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똑같은 사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 진박이냐 비박이냐 내부 공천 갖고 네. 싸우다가 옥새 갖고 파동 나고 그래서 진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누가 더 그러니까 공천을 잘하는 게 사람을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원칙 하에서 가느냐.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시켜줘야죠. 뭐 일부러 뭐 컷오프하고 뭐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이 뭐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딱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네. 이렇게 공천으로 잡음이 나오면 굉장히 당에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런 네. 것들 우리 경험했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냐 안 지지했냐는 개인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그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프레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아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근데 그게 족쇄가 돼서 이 사람이 출마하는 걸 막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저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다스 자금 횡령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징역 17년, 1심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네요. 2년 더 넣고 다수 횡령으로 5년
5년, 그다음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 뇌물횡령으로 12년 이제 네.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자기네들을 맞춰서 이것은 부정부패와 그다음에 정경유착이 아주 이 실사례다. 대표격이다 그러면서 뭐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문제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것들로 시작됐는데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서 한 번 더 다퉈보는 그러한 우리 사법 체계 안에서 지금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다스는 누구 거냐일 예. 텐데 예. 이 2심 결과를 봤을 때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럼요. 거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심에서도 똑같이 1심하고 똑같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맞다. 그래서 횡령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2심 재판부도 결국은 1심과 동일하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 소유죠, 물론.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렇죠. 소유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돈을 빼내고 그걸 활용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술을 이렇게 짜면 안 돼요. 다스가 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그러면 본인의 주장은 다 거기서 또 부인되면 그렇죠. 네, 그럼 틀린- 인정이 안 되는 틀리니까. 거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1, 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잘 적용해서 재판을 했냐 안 했냐만 보는 거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제가 볼 때 대법원도 이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략을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걸로는 절대로 이걸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증인들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증인들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만 부인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본인의 주장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6일에 이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고 지금 350일 만에 다시 이제 구속 수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택 감금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구속돼 있는 그런 형태는 이제 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로 지금 이제 수감이 돼 가시는데 대통령이라 그래서 법 앞에서 더 이 특혜를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는데 분명히 이제 하실 말씀도 있고 억울한 예. 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체제인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시면서 의견들을 내주십시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책임을 져버리고 그다음에 부당한 처사를 했다. 그 말이 저는 제일 울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그다음에 증인들을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법 판결을 간다고 봤을 때 1심 15년, 2심 17년이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최종심에서도 이제 판결이 좀 무겁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 안 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대법원이 그걸 뒤집는 것이지 네. 이거 재판 전체 내용을 다 뒤집는 거 그러진 않아요. 대법원은 원래. 그러니까 1, 2심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대법원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 2심에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져서 무거운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법원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고 온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법정 구속이 당했잖아요. 네네. 7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구출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가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법원이 판결한 것도 마찬가지. 대통령의 직무를 하고 있는 분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정말 깊이 뉘우치시고 네. 반성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진봉 교수, 최영호 고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모빌리티 산업의 뜨거운 화두 바로 타다인데요.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공유경제,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잠식하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타다 1심 판결 결과와 공유경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제 타다 1심 선고가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무죄까지 좀 오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타다라는 서비스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일부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1인승 이상의 이 카니발 차량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일종의 이제 영업을 하고 네. 있는 건데요. 2018년에 시작이 됐었고 이것을 놓고 굉장히 많은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역시 택시 측에서 택시조합 측에서 이것은 유사 택시 영업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수사라든가 어떤 작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 정부가 좀 나섰죠. 그래서 네. 이런저런 중재를 했었는데 이게 유야무야되고 또 워낙 갈등이 치열해서 손을 좀 놓고 있는 와중에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다가 직접 칼을 빼들고 나서서 네. 이재용 대표 등을 포해서 여객운송법 기소를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했고 약 4개월, 5개월여 만에 4개월 만에 네. 1심 판결이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제 정말로 많은 이제 코로나19가 있기는 네네. 하지만 네네.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1심 재판부는 지금 현재 타다가 하고 있는 이 운송 서비스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로 판결한 근거는 뭐였나요?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 타다 서비스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네. 여기에 운송법 이제 4조와 34조를 보면 이 우리가 어떤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고 하려면 4조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택시 택시 면허가 기사는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네. 뭐 다 운송에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네. 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면허 위반이라는 것이고 34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렌터카 임차한 차에는 기사를 붙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타다는 같이 오잖아요. 기사가 차량이랑 몰고 오잖아요. 기사님이 예, 네. 같이 그렇죠. 오잖아요. 네. 근데 저 34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이 바로 뭐냐? 11인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네. 렌터카라고 할지언도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 혹시 그렇죠. 기사가 같이 와서 할 수가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었는데 그 예외 조항은 실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당시 저 여객운송법 나왔을 때 예외 조항을 둔 것이었었거든요. 단체로 네. 오니까 이제 뭐 11승이나 15승 타니까. 그렇죠. 34조 18조에 있는 예외 조항이 저겁니다. 그러네요. 외국이나 장애인 뭐 등등등이 있을 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하고 타다는 바로 저것을 그렇죠. 겨냥한 파고 거네요. 겨냥한 네. 건데 1심 재판부는 타다가 저 예외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아. 표현을 했고 네. 임대차 계약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타다의 이용객은 렌터카와 기사가 합친 그 서비스를 주문한 일종의 임대차 서비스를 뭐 초단기 임대 뭐 이런 예, 거군요. 초단기 임대를 받은 아. 것이지 그것이 결코 택시 영업은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검찰이 얘기한 것들 이거는 막 거리에 따라서 과금되고 이런 패턴이 택시 영업이랑 똑같다. 콜택시랑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타다가 보이고 있는 요금 체계 서비스라든가 모바일 플랫폼은 최근 발달된 기술 트렌드가 적용된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해석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좀 결정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신기술에 대해서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좀 신경제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경제에 손을 들어줘서인지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에서 강하게 반발에 나섰는데 네. 뭐 이미 무죄라면서요. 그러면 11인승으로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면 택시업계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1심이니까요. 네. 1심이니까 대법원 남아 있는데 정말 원리 원칙 논리 그대로 하면 이제 렌터카 사업자를 제가 냈습니다. 그럼 네. 제가 이 몰고 가서 네. 해도 되는 네, 거죠? 해도 되게 네. 돼버리는 네.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11인승 이상의 경우에 네. 하게 되는 거면은 이제 앞으로 큰 여객 운송에 혼란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택시 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아마 어제는 좀 충격이 있었으니까 네, 어제 그렇습니다. 빠르게 뭘 대응을 못했었고 아마도 오늘쯤에 공식 입장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택시 법을 어긴 거다. 법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택시 기사분들의 또 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있어 왔는데 우버도 그렇고 그리고 네. 카카오 커플도 그렇고 뭔가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갈등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카카오 벤티 이 좀 타다랑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좀 조용했단 말이죠. 예, 우리가 그 벤티라는 게 커피 마실 때도 제일 벤티 큰 거 사이즈. 벤티 네. 사이즈라는 큰 사이즈로. 그게 이제 타다처럼 11인승 이상을 겨냥한 카카오 택시 쪽에서 나온 또 다른 이제
거기에 서비스죠. 상응하는 큰 차량 경쟁 서비스. 서비스인데 네. 이 카카오의 벤티나 카카오 측은 뭐가 다르냐면 정부가 실은 작년 굉장히 치열했을 때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상생안은 뭐냐? 네. 이 신경제 쪽에서 앞으로 뭐 큰 틀에서 펀드를 마련해서 그 돈을 내고 그것을 국영제에 줘서 같이 살리게 되는 뭐 기부금 제도도 있었고 네네. 택시 이 승차 공유에 한해서는 기존의 택시 면허를 사라. 네. 산 만큼 증차해라.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느 정도 좀 합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카카오 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대를 상생하겠다. 늘려면 면허를 사는, 그러니까 택시 법인을 사서 그것들을 큰 틀에서 이제 영업을 운영하고, 하게 되는 네. 쪽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저 카카오 벤티와 타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경쟁을 보일지 또 이용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떤 서비스를 더 좋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어제 이제 타다가 무죄를 받으면서 또 관심을 받았던 게 타다 금지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임시국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 통과가 될지 말지를 막 가늠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우리가 꼬였다 이런 표현 많이 그러니까요. 쓰잖아요. 이게 예. 완전히 이 어제 1심 예. 판결로 이것도 이제 국회까지도 영향을 받게 받을 수밖에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명 타다금지법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앞서 말한 그 34조 18조의 예외 조항을 더 압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즉 11인승 이상 15인승을 이용할 수 있는 기사할선 렌터카는 네. 외국인 관광객에 준한다라든가 하고 그 렌터카의 출발점은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좀 관광에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서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다는 못하죠. 타다는 그렇겠네요. 돌아다니다가 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완전히 확실히 찍어서 이번에 이제 2월 임시국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네. 왜 문제가 좀 꼬였냐면 1심 판결이 무죄를 내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법부에서 무죄를 내린 거를 물론 최종심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국회가 버젓이 보고 이거를 그대로 또 이거 추진한다는 추진한다는 것도, 것도 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그런 것이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단 있죠.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국회가 그러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타다금지법 안 할래 이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2월 금식에 뭘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가 또 굉장히 큰데 여기서 막 이게 붐업될 수도 없고요. 그렇네요. 이래저래 국회 쪽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돈의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보세요? 정부가 기존에 해온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기존에 해온 정부는 항상 약간 보류 연기하면서 그러니까요. 당사자 둘이 뭔가- 해결해 하고 그러니까요. 빠져 있다 갈등 심하면은 이쪽 욕했다가 저쪽 욕했다가 뭐 이런 판단인데 아. 이제 앞으로 신구의 충돌은 계속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택시나 이 승차공유뿐만이 아니라 산업과 신구가 또, 부산업 네. 이럴 때는 정부가 이제는 좀 기준을 잡아서 상생이라는 것도 둘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제 그렇죠. 쪽에 투입되는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기부금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규제를 계속하면은 돈들은 투입 안 되고요. 딴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확실한 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타다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은 잠잠한 반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원과 용인, 성남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용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세금, 대출, 청약 등 역대급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67일 만입니다.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벌써 19번째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책의 유효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성규 선임 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집값 상승폭이 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묶을 거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 지금 수용성이라 부르는 수원 또 용인 성남이 포함이 될지가 더 관심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수용성 지역의 가격 변화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 사실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지구나 뭐 기흥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 지역 전역이 지금 다 그거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수용성 가운데 이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권성구와 영통구와 장안구 이런 쪽에 그 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투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그렇게 선정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수용성 가운데 있던 지역들의 가격 변화도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아마 효과가 100%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으로 돼 있는 또 그 지정 구역이고 해서 아마도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LTV나 DTI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규제 수준은 투기 과열지구 수준에 준하는 그런 역시 약간 변형된 그런 부분들의 아마 지역 지정과 내용은 아마 그렇게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에도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고강도 규제 대책에 따른 일단 일시적인 풍선 효과가 이제 주된 원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사철이 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사철에 따른 실수요가 있은 상황에서 이제 가격 부담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어떤 비규제 지역의 어떤 투기 수요가 몰려서 생긴 어떤 이상 과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수용성 하는 게 이제 수원과 용인 성남 지역이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렇게 이름까지 붙여진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대전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집값이 일시적으로 좀 최근에 상승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곳도 이제 확산이 된다는 거는 규제가 이제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좀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만일에 한다면은 실제로 어느 곳을 한 곳을 특정해서 이렇게 뭐 핀셋으로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자칫하면 두더지 게임이라고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되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지. 근데 최근에 있어서 동향을 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수도권의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12.16 이후의 가격 상승폭은 아주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진짜 그 한 주의 단위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논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당정 간에 있어도 약간의 이견이 노출됐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 민심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과의 영향성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지금 수용성 같은 지역에 있어서도 대부분 현재로서는 여권 어떤 의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그런 영향력도 있고 대전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중부권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목표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치적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조금 아마 정부의 선택의 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대전이나 지방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럼 총선을 수용성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용성 경우에 있어서도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홍 부총리께서는 꼭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국한하지는 않겠다는 언급은 하셨는데 예. 네. 아마 그렇게 광활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재문 소장님은 수용성이 이번에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네, 수용성은 뭐 당연히 좀 포함될 거라고 보고 지방까지는요. 특히 이제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대전 지역이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가격이 있을 좀, 거라고 네네. 보겠습니다. 대전이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2019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 폭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부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는 게 빠져서 약간 의외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평가를 받은 있었죠.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다시 대전의 주택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규제 지역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지방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상승하는 어떤 포커스는 같지만 좀 다양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남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이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떤 그 부분에 어떤 지금 최근에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 풍선 효과라고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풍선 효과에 따르는 어떤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핀셋 규제가 될지 조금 이제 기대되는 항목입니다. 사실 뭐 지금 안양이나 의왕 같은 그러니까 지역 쪽에서는 지금 뭐 10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그렇죠. 막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네. 우리가 고가 주택을 9억으로 정부가 정해놨는데 그 선을 아예 올라가 버리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계속 아파트들이 단기 과열 형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책이 나온다면 네. 이게 과연 집값이 잡힐까? 뭐 지금 저희가 아마 오늘 나오면 19번째인데 네네. 그동안에 있었던 18번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아마 여쭤봤던 질문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수용성 지역 가운데 상당 지역들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폭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가격 상승폭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지금 내일부터 21일부터 지금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게 되면 아마 3억 이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거래에 있어서 부담과 많은 불편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 가격을 좀 누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이나 이런 특히 단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외지인들의 어떤 매입 비율이 한 60%를 넘어서고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냥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맞물려서 실적으로 상당히 거래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단속 강화라는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과되는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압박 요인들이 같이 부과해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들이 실제 있어 거래 시장 현장에서는 상당히 거래를 갖다가 압박하고 그것이 결국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금보다는 진정세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지금 뭐 워낙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 대책이 뭐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뭐 가격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이죠. 현실적이진 않다고 보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억압해서 어떤 그 뭐 수요 억제를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놀아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가격을 안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하향세를 보이는 어떤 시장의 정상화를 놓고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보유세 강화가 주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이 주 대책 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는 건 결국에 일정 부분의 어떤 대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 금리 인상과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또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보유 이익이 기대 이익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 부담보다 작다 아니면 그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 어떤 열광하는 어떤 심리의 마지노선이 꺾이는 포인트라고 본다라면요. 결국에 이번 대책에서도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 보유세 강화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거래세를 인하해서
시중에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본질적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 대책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지금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31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82명까지로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30명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요. 1명은 종로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대책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 상당히 불안한 어떤 마음들은 거래에도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그러겠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투기 과열 지구냐 또 포함되느냐 어느 지역까지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부나 정책 당국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조용하다고 지금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12, 16 대책 자체가 9억 기준 또 15억 기준 고가나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래가 상당히 수그러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존에 있어서 6억대에서 9억 사이에 그 간격에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가격이 꼭 이번에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에서 외지인들은 이미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서 또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좀 심하면 또 뒷북치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시중에 있어서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외지로 나가게 된 것은 결국은 서울 지역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간 것인데 그 부분을 갖다 힘으로 이렇게 누르게 된다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옆으로 풍선 효과의 그 여파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 효과 중에 또 신종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고 최선책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뭔가 일시적으로 잡힐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지금 만일에 규제를 하시게 되면요. 실제로 시장에 압박을 줘가지고 만일 가격이 다운된다고 했을 때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중에 한 40% 이상은 또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분들은 또 한편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지인들이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 가운데 있다가 최근에 좀 가격이 하락된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번 규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낮추게 된다면은 지금 실수요 중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결국은 자기 자산에 있어서 규제로 인해서 또다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시장대로 기본적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최소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상당 부분에 있어서 갭 메우기의 어떤 성격과 또 갭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일시적인 단기적 수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에 좀 맞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대출까지 포함해서 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가뜩이나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투기 세력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네. 투기 세력이 움직이면서 주택을 내놓는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또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유입해서 이제 주택 가격을 올렸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손실을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피해를 본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풍선 효과와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체크를 하셔서 이것이 소득이 증가되지 않고 지역의 산업 기반이 현재 피폐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풍선 효과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제하면서 좀 시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미리 정부가 모든 이런 가격들을 예단해 갖고서 미리 규제를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규제 자체를 미리 예단해 갖고서 한다라는 건 민주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또한 또 풍선 효과가 나올 그렇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을 때 정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 주실 때는 그 부분이 이제 규제의 정책의 이제 한계성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요. 단지 정책을 왜 피는지에 대한 목적 하나만큼은 이제 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대다수의 일반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결국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면 실수요자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공급 계획의 마스터 플랜들이 나와줬을 때 비로소 주택 가격은 상당히 안정 기조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해서 많은 의견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8824님이 부자들은 눈도 깜빡 안 하는데 긁어부스럼 만들고 무주택자는 골병이 다 들었네요. 또 1717님도 정부가 항상 뒷북만 치고 있네요. 네. 라고 주셨습니다. 네, 2401님이 정부는 세금 거둘 욕심으로 마구잡이 규제만 내놓는다. 그리고 0530님이 청와대는 CNBC 안 보나 봐요. 이런 방송 좀 보고 차라리 획기적으로 규제 풀고 세금 낮춰준다는 대책을 발표하세요. 그 밖에 다른 분 보시면 0787님 집 3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집 구입 자체를 막으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 CNBC로 여러 다양한 의견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일단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좀 내놓을 게 멀었다라는 의견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안정화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이라는 지역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집값 안정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에 있어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급 부분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초 예정되었던 입주 물량보다도 올해도 지금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이면 급격하게 절벽과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거의 2만 대까지로 지금 2만 호 정도로 지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는 최근에 와서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또 청수를 또 많이 이제 완화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공급 시내 중심부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특정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대정적 요법으로 접근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발표하고 또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 자체의 왜곡을 더욱더 심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12.16 대책이 상당히 강도가 높지만 지금 2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대책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까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대책 부분에 대한 어떤 시기 부분이 굉장히 생명력이 짧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보다는 공급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러네요. 의견이시네요.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기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그 많은 언론이라든지 이제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급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에 시장의 어떤 환경이 주택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어졌던 원인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저금리에 의한 어떤 유동성이 확대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금리가 낮았다라는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의 기조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과열의 전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여서 나는 주택을 사야 너도 나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다주택자들은 공급 대책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은 수요 억제 정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기에 익숙해지고 학습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 경험이 있으신 투자 자본들은 뭐에 익숙해지냐 하면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집을 산다는 거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을 조롱한다는 말로 회자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 그렇지만 공급 대책은 지금 주택 계획 공급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4, 5년
짧게는 3, 4년, 그다음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현재의 공급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줘서 심리적인 요인을 억제시킬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대책이 나오고 이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일부가 뭐 다음에 발표할 거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집값을 오랜 기간 동안에 잡을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해주지 않는다라면 집값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정부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발표가 나오면 저희가 또 이렇게 분석하고 내일 이 여러분들의 시간에 예.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재문 도시연구소장 또 조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와이드 이슈엔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